오늘은 시장 좀 보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요일 날 많이 빠졌거든요. 유럽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아시아는 좀 혼재돼 있었는데, 빠진 내용을 그냥 뉴스 보다 하나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연준의 시프트가,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에서 긴축이죠. 그 넘어가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 스탁, 그러니까 가치주들의 랠리에 대해서 약간 흔드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거론한 거 보면은 밸류 스탁이 잘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하고 금융 쪽에서 그쪽이 이제 그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약간 소외돼서 있던 사람들이 그 트레이드, 그러니까 그 거래에서 약간 지금 물러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저쪽에서 금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잘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경제도 잘 발전되고 물가나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움직여주고, 그 보조가 맞춰져서 잘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빨리 경제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질 것 같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면은 최근 한 달 새를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납을 했고요. 오히려 더 내려왔죠. 한 달간의 밑으로, 그 한 달 전보다. S&P 500 지수도 올라가다가 좀 최근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은 보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거든요. 6개월치를 보면 나스닥은 지난번에 흔들렸던 그냥 고점 부근에 있는 거고요. S&P 500 지수는 예전에 흔들렸던 걸 넘어서서, 나스닥하고 비교해 보시면 나스닥은 여기서 이제 흔들렸죠. 예. 2월 달에 정점 찍고 흔들리고, 4월에 다시 찍고 흔들려서 다시 그 시기까지 왔고, S&P 500 지수는 뭐 여기가 2월이거든요. 계속 밟고 올라왔는데 이제 그 상승 패턴 자체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다우 지수는 그 S&P 500 지수하고 비슷한데 이 누그러짐 정도가 좀 더 강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가 강력하게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자재의 움직임들은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값은 아래로 아예 내리꽂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세게 내리꽂았죠. 그 다음에 구리가역도 보시면 이게 4.7이 넘었었거든요. 4.7, 4.8까지 8도 넘었었는데, 그게 지금 4.1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월에 급등했던 그 시그널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산업재 관련된 원자재에서 슈퍼사이클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주식들이 머리가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튀었었는데, 이제 포스코나 우리 같은 경우는 풍산이죠. 움직였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고,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긴축 발작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2013년도에 그런 이슈가 나온 이후에 사실 긴축 발작이라는 건 그 뒤에 나왔어요. 2015년도에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축 발작이 나오는 건 좋은데, 긴축 발작이 나온다고 해서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정 국면에서 연준이 또다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립싱크로 개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8월인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아있죠. 일단 이번 주 시장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게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장이 모두 다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돼서 CRB 지수를 보면, CRB는 이제 전체 원자재 지수를 다, 그러니까 뭐 곡물이나 혹은 가축이나 뭐 그다음에 메탈이나 금속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까지. 이제 내려와서 급격히 조정을 이게 6월 11일이 여기였거든요. 지금 며칠 안 됐죠. 한 8일? 열흘 만에 아래로 지수가 굉장히 세게 빨리 내려왔어요. 다시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상황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주로 메탈입니다. 그러니까 LME 인덱스 같은 경우는 주로 금속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인덱스가. 근데 보시면 이 5월 달에 정점을 친 이후에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앞에 이제 구리나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철광석입니다, 이게. 철광석도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조정을 받았는데, 세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약간 머리를 치고 있고, 철강은 세게 내려왔다가 반등 기미를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추세적인 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석탄입니다. 석탄도 내려왔다가 반등을 세게 하고 지금 다시 정점에서 움직임은 보이고 있고, 이거는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고 반등을 실패한 걸로 봐서는 추세는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밀입니다. 밀도 마찬가지로 옥수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곡물들이. 그 다음에 이건 목재예요. 목재는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과연 슈퍼사이클일까? 라고 하는 생각은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자체는 이게 경제 잘 돌아가네?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약간 바꾸는 패턴으로 나오면서 빠르게 물가를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경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고, 그게 수요를 팽창시키고, 이런 쪽의 뉘앙스들의 뉴스 보도가 이제는 약간 그렇게 빨리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저렇게 긴축으로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했던 투자 자금들도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산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그냥 단순히 계속 간다는 관점에서 베팅을 해대던 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기대감 때문에 밀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재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감 때문에 그 가는 탄력대로 계속 간다고 얘기하면서 시장에 몰렸던 자금들이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조정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댓글에 어느 분께서 지난번 시장 움직일 때 자금을 쭉 현금화 하셨는데 약간 좀 후회스러운 의미도 달아놓으신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움직이는 탄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을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금화한 상황에서 조정이 좀 더 깊어지면 그때 매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밑방향으로 세게 움직일 거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랫방향으로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나쁜 시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죠? 레이 달리오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현금을 굉장히 늘렸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감안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요번 주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가격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1.44예요, 이게. 이게 1.7대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이 채권 수익률이 막 그 0.3%씩 움직인다는 거는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차트를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전체로 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만, 과거에 이제 상당히 높았던 수준에서 내려왔던 걸 뺀 2000년대 이후로 그냥 볼게요. 보시면 급격히 내려왔다가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머리를 들긴 듭니다. 들었다가 일정 수준 다시 내려와요. 이 상승 정도에 따라 초반부에. 그리고 이제 추세를 다시 잡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급락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추세를 들고 머리를 올리죠. 그러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추세를 다시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해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고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다시 일정 수준 추세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패턴에 그대로 복제판을 반복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약간 좀 민감하게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식시장의 높이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 시기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높이와 지금 우리 현재 시간의 주식시장의 높이는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신용자 잔고. 우리나라 거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패턴은 똑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신용자 잔고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S&P 500 지수고 두 개 다 물가를 적용한 겁니다. 리얼 밸류예요. 과거에 있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까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경기 수축 국면인데, 여기가 표시된 게. 잘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 지금 조금 확장 국면에 다시 들어온 요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확장 국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근데 그때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바닥점에 있었고요. IT 버블 때는 이제 바닥점에 있었고, 지금 현재 시가 바닥이거나 좀 더 올라갔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바닥 지나서 좀 올라가는 요 정도 패턴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요 시기로 보면 요 정도라고 보이는데, 얘는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전 바닥까지도 안 내려갔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정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은 보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지금 이제 이번 주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들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 일단은 현금화를 할지 말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을 보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큰 공포를 가지실 것 같은데, 공포는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는 안 가지셔도 돼요. 이 뉴스 보도를 보면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거 예,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머니투데이인데 기사는 6월 20일자입니다. 임동욱 특파원께서 쓰셨네요. BOA 이던 해리스 매니징 디렉터가 얘기한 건데 일부도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건 2부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똑같게 생각돼요. 거품 때 되면 금리가 조정되고 증시는 느려져도 간다, 이거예요. 예. 이 거품이냐? 맞아요.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거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예전에 그 배수를 보여드렸죠. S&P 500 지수 배수가 24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근데 지금 그 배수를 놓고 보면 끝자락에 와 있긴 하지만, 그걸 치고 올라가서 그거보다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돈만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신용을 이만큼 끼워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품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는 조정되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누그러질 것이며, 그게 그런 상황이 되면 흔들리는 조정 이후에 다시 증시는 올라가는데 그 속도는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분하고 생각이. 그리고 다른 뉴스 보도를 이제 갈게요. 조금 깊게 봐야 될 것,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게 델타 변이인데, 계속 델타 변이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뭐 가공력이 세가지고 뭐 중국도 덮쳤다는 둥, 감염률이 50%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와요. 2차 접종 해 안심이 된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은 1차 접종 80% 했는데 확진자가 넉 달 만에 최대가 돼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잘 보면 이건 인도고요.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인도 보면은 하루 케이스가 아직은 내려가는 추세고요. 영국은 보면 케이스가 빨리 줄었다가 굉장히 빨리 줄어서 뭐 1000대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10,000대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한 5월 달에 1000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6월, 한 달 만에 10,000대로 올라왔으니까 5배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5배 넘게.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예. 사망자 수는 그렇게 급등 안 하고 있어요. 사망자 수는 급등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 물론 입원자 수가 늘어나면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또 시장,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경영이나 운용을 혼란스럽게 만들겠지만, 일단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 심리는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그리고 1차 접종 이후에 2차를 빨리 맞추면 델타 변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델타 변이 백신이
기존 백신을 무력화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을 잘 커버하고 감안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슬라의 핵심 참모가 3천억, 그 회사도 떠나고 주식도 3천억 원어치를 처분한답니다. 제롬 길렌 전 사장이라는 분인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왜 회사를 떠날까? 이분이. 제가 보니까 자동차 부분도 사장을 했고 트럭 부분을 사장을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 밑에 분 같아요. 2인자. 근데 이분이 왜 회사를 떠날까요? 이 회사가 정말 전망이 있고 유망한 기업이라면, 그리고 전기차를 선도해서 끌고 갈 만한 대단한 기업이라면 이분이 왜 떠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왜 처분할까요? 또 들었어요. 그것도 3천억 규모나. 자기가 지금 돈이 필요하면 3천억씩이나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모두 다 처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처분한 게 이 정도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일론 머스크의 그 경영자 리스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대 기업을 경영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행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라는 주식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경영자 리스크는 사실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신은 이겁니다. 쿠팡을 미국에 상장한 김범석이란 분께서 국내 의장은 사임하셨네요. 법적 문제들이 막 휩싸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 상장한 자체도 국내에서는 그런 상황이면 상장할 수 없었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다가 표명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기업가들은 다 돈을 벌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뭐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라는 기업이 과연 그만큼의 상장을 할 기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물음표가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쿠팡에서 뭐 여기 보면 탈퇴나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거기 소방관이 한 분이 들어가셔서, 김동식 소방대장께서 사망하셨잖아요. 참 슬픈 일인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리고 쿠팡이 가끔 노동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과로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응이 약간 논란을 일으키는 대응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쿠팡하면 아주 깔끔한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손상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안 좋습니다. 남양유업 사태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물론 그 회사를 팔아가지고 주가가 튀긴 했지만 그 뒤로는 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안 봐서. 잡주들은 안 봅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하튼 시장 자체는 요번 주는 좀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다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 확정 국면에 중반쯤,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중반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큰 위험을 줄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된 거는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급격하게 막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오는 거는 경제에 나쁜 영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사이클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 얘가 뭐 폭락해서 여기까지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그 성장하는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좋은 사이클이에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짧게 보면 시장이 요동치는 사이클로 만들지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소재주들을 생각할 때 직전에 이제 밀고 올라 포스코나 풍산 같은 것들입니다. 과도하게 밀고 올라왔던 이런 주식들이 일정 수준 조정의 폭이 지금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주식들도 있습니다. 주로 식음료 쪽이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안착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격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들어오는 가격의 압력은 내려갔는데 가격은 올려놨고, 일단 그 물건 가격은 올려놨고, 나중에 수요가 확대되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